네. 마지막 부분, 드디어 이제 대망의 책 한 권의 보물을 끝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소멸과 도약, 기로에 선 한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할 것인가 부활할 것인가, 한국 사회가 고비 사이에 섰다. 많은 점에서 과거와는 달라진 환경 변화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은 악재다. 그간 순풍에 올라타 잘 나갔던 한국호는 앞날은 한 치 앞조차 내다보기 힘들어졌다. 여차하면 전복될 찰나다. 복병은 뭘까? 인구 감소, 성장 지체, 분배 갈등, 사회 피폐, 병리 증폭 등 일일이 세기 힘들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역풍을 일으키는 변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호의 진로를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그래도 절망하기엔 이르다. 역풍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 순풍으로 바꿀 수 있다. 절망보다 희망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어쩌면 의미 있는 작은 변화 하나가 한국호의 미래 항로를 한층 순탄하고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도 있다. 그럴 만한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은 게 또 한국이다. 늘 위기를 극복해온 과거 경험과 잠재된 저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우리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안팎에서 맞닥뜨리는 중진국의 함정을 멋지게 넘어섰다. 저개발국가에서 개도국으로 넘어선 사례는 많지만 다음 단계인 개도국에서 선진국의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라탄 경우는 일본과 함께 한국이 유일하다. 아시아의 기적을 얘기할 때 한강의 기적은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인정하든 않든 대부분 국제기구도 한국을 이미 선진국으로 간주한다. 또다시 한국은 새로운 허들 앞에 섰다.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새롭게 부각된 저성장, 고령화의 이중악재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넘어서면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지만 넘어지면 절벽 아래로 몰락할 세계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 주지하듯 상황은 만만찮다. 성장을 위한 한국호의 엔진 동력은 떨어졌고 인구 감소도 노를 저을 사람도 줄고 있다. 그럼에도 넘어서야 한다. 소멸할 수밖에 없는 힘든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순간이다. 소외되고 방치된 이케아 세대의 반발과 복수가 한층 확대되기 전에 한국호의 엔진 앞에 이들을 불러 모으는 게 시급해졌다. 이대로라면 늙은 한국의 미래는 침몰밖에 없다. 살아있는 정치는 사회 균형을 감독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앞서 8가지의 제안을 정리해 소개했다. 비단 8가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보다 매력적인 대안도 많을 것이다. 부족한 건 필자의 한계일 수밖에 없지만 적으나마 표준 편차로의 청년 복귀를 위한 담론 구성의 계기가 된다면 이에 만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한 내용을 실천한다면 한국은 얼마든지 재도약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저성장, 고령화의 선진국병을 해소하고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창조하는 미랄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제안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아이디어를 눈앞의 현실로 체화시킬 몇 가지 대전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바꿀 히든 카드의 힘이다. 중요한 건 이들 제시 방안이 실제 운영되고 확대되는 것이다. 말로만 떠도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첫발을 떼고 여론의 공감대를 획득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때 비로소 이케아 세대를 비롯한 청년 그룹에 개별적이지만 사회 전체에 무차별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근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청년 그룹의 폐회, 좌절, 소외, 이탈의 집단 복수를 막을 수 있는 실체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차대한 히든카드가 아닐 수 없다. 동시에 필자가 제시한 8가지 혹은 그 이상의 유력한 대안들보다 더 결정적이고 중요하다. 이쯤에서 2013년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아베노믹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버블 붕괴와 맞물린 대표적인 선진국병인 20년 장기 불황을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사실상 탈출했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2013년 성적표만으로 합격점을 주기에 아깝지 않다. 주목해야 할 건 그 실현 과정이다.
금융 완화, 재정 확대, 성장 동력의 세계 화살로 요약되는 아베노믹스는 사실 새로운 게 없다. 과거에 다 써본 처방전이다. 먹혀든 건 순전히 심리 회복의 성공 덕분이다. 이를 추동한 게 정치 리더십의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 발현이다. 새로울 게 전혀 없는 정책을 명확한 단어로 엮어 동시다발 무차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리더십의 반복된 입장이야말로 정치가 경제를 주도한다는 걸 극명하게 증명해줬다. 여기서 참고로 필자가 쓴 칼럼의 일부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중요한 건 실현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란 점을 다시 강조한다. 아베 정권은 정치가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어떤 정치냐에 따라 활황과 불황 여부가 확연히 갈릴 수 있어서다. 물론 대외 여건이나 내부 개혁 등 아베 정권 이전의 노력 성과가 기여했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건 모두 하위 변수에 불과하다. 만약 그저 그런 또 다른 단명 총리가 재현됐다면 일본 경제는 기지개조차 피기 힘들 수 있다. 요컨대 핑계거리일 뿐이다. 결국 경제 실패는 정치 부재의 탓이 크다. 적어도 그 혐의에서 벗어나긴 힘들다. 한국처럼 저성장, 고령화의 구조적 성장 한계를 지닌 국가에선 특히 경제를 되살릴 정치 지형의 복원이 시급할 따름이다. 정치를 위한 정치만 존재할 경우 경제적 박탈, 소외감은 치유불능에 빠지게 된다. 성장은 둘째치고 현재 상황은 갈등 비용만 키우고 있다. 우려스럽다. 이제 나서야 할 타이밍이다. 그 주체는 역시 정치다. 결국 최고 리더십이 결단해야 할 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치가 힘만 내세워 강요하면 그 부작용은 적잖은 법이다. 정치는 최후의 심판이자 최종적인 중재자로서 이해관계자들끼리의 대화와 협력을 주선해야 한다. 편을 들어주기에는 곤란하다. 이를 통해 균등하고 공평한 자원 배분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설파하는 게 맞다. 특히 이미 균형추가 뒤집혔다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가치 중립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기득권의 양보다. 기성세대의 용기 있는 내려놓음. 다만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반발이 뒤따른다. 없는 걸 받는 건 쉬워도 줬던 걸 빼앗는 건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계속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요. 늘 그랬던 것처럼 돈과 표를 바꾸려는 유혹에 함몰되지 말고 그토록 좋아하는 대의 명분을 지키려는 확고한 자세가 그렇다. 미래 한국의 지속 가능성은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추구 가치가 아닌가. 결국 관건은 기득권에 내려놓음이다. 일부가 한정 자원을 선점 독점하면 나머지는 소외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거국적 양보를 통해 더 장기적이고 확정적인 열매를 나누는 게 낫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가 필수다. 앞서 이 부분은 저도 말씀드렸죠. 민주주의에서는 항상 토론과 절차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본이 대화다. 이 부분을 저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선 저와 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네요. 얼굴을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혁명은 이제 존재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부모, 자녀처럼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대화 공유로 서로를 이해하는 게 먼저다. 포기는 금물이다. 언론 등 기성사회는 이케아 세대의 숨통을 틔워줄 대화 창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처음엔 미약해도 나중엔 중대한 소통장치가 된다. 이케아 세대 및 그들의 20 내지 30대 동생 세대를 포함해도 청년 그룹은 소수파다. 경험도 자산도 노하우도 별로 없다. 또 성장시대 교육 경험으로 집단 성과보단 개인 플레이에 익숙하다. 정면 충돌해 봐야 아무런 의미도 진척도 없다는 얘기다. 불균형과 이해 대립을 내세워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한들 먹혀들 틈은 없다. 그렇다면 기득권 세력에게 명예혁명의 승자로 남을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 무혈혁명의 주역으로 남게 세대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그들에게 먼저 안기는 것이다. 잘 되면 그 완성은 세대 단결이다. 내분이 아닌 단결로 시대 난제의 해법을 풀어내는 지혜 주머니로 재승격하는 것이다. 기득권을 내려놓은 사례는 이웃 일본에 확인할 수 있다. 세대 갈등의 진원지이자
가장 첨예한 대결 이슈인 연금 문제의 미래지향적인 해결 사례가 목격되기 때문이다. 저부담, 고급여, 즉 적게 내고 많이 오래 받는 지속 불가능의 연금 제도가 어떻게 개혁돼야 할지 그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은 어떤 것이든 지금 이대로라면 성립될 수 없는 전형적인 사회 제도다. 유지하자면 지급액을 줄일 수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결정권이 기득권 세력에 있다는 점이다. 제도 개혁이 힘들거나 시도되지 않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항공 오비 직원의 선택. 그 사례는 일본항공이다. 한때 일본의 하늘을 책임졌지만 경영 악화 끝에 2010년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대마 불사를 깨트린 이 뉴스는 일본 내에서도 충격적인 대형 사건이었다. 부도의 원인 중 하나로 연금 구조였다.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에 이어 3층인 기업연금 부담이 과도하게 컸던 것이다. 가뜩이나 경영 악화 탓에 기업 순이익이 줄어드는 판에 퇴직한 선배 사원의 기업연금까지 가중돼 경영 파탄에 빠질 것이다. 시중금리가 사실상 제로금리인 상황에서 기업연금의 확정적인 지급 이율을 4.5%로 설정한 것도 부담을 늘렸다. 결국 그 끝이 법정 관리였다. 그런데 이후 은퇴 직원들은 결단을 내렸다. 기업연금의 개혁은 퇴직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한데 누구든 찬성할 리는 없다. 받을 돈이 줄어드는 스스로 목줄을 재는 결정을 할 수 없어서다. 그런데 JAL의 오비들은 양보했다. 여러 갈등과 소요가 있었지만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결과가 부정적이었기에 누구든 판도라의 상자를 열 용기가 없었다. 그냥 최대한 덮고 쉬쉬하며 복지부동의 자세만이 처세의 전부였다. 그렇지만 개혁이 안되면 대량 해고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 설득의 힘은 컸고 이해의 폭은 넓었다. 삭감 개혁이 통과되지 않으면 회사가 조만간 파산 청산을 할 것이란 위기감이 컸기 때문이다. 투표 당일 뚜껑이 열렸다. 결과는 삭감 찬성이었다. 최종 투표일에 찬성표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오비들이 찬성한 건 사실 현실적인 타협 결과였다. 거부하면 그나마 받은 기업연금조차 불확실해져서다. 또 삭감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가혹하지도 않았다. 약간의 손실 부담이 전부였다. 평균 40만 원의 기업연금액 중 30% 삭감이었다. 25만 원의 공적연금까지 포함해 65만 원을 받던 것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에 불과했다. 퇴직자로서는 상대적으로 손해가 분명하나 이 정도면 생활이 어려운 수준도 아니다. 반대했다면 기업연금 자체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이것만으로 회사는 지속 가능성을 끌어올렸다. 연금 지급을 위한 기업 보전분이 불필요해지면서 기업연금만으로 자기 완결성을 갖게 됐다. 공적연금이라면 세금으로 충당되는 지급액만 줄일 것에 불과했다. 게다가 지속 가능성을 높인 건 4.5%의 이율을 국채금리 수준으로까지 낮춰버린 결정이다. 무리하게 고율의 연금을 줄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이로써 JAL의 기업연금은 갈등 조정 속에서 탄탄한 존속 기반을 갖추게 됐다. 1년 만에 법정 관리도 졸업했다.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음은 바람직하다.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윌리엄 세들러는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에서 제3기를 40세 이후에 30년으로 규정했다. 이 시기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습관적인 생활 재검토와 생활 변화의 위험을 감수할 것, 현실적이며 낙관적인 태도를 지닐 것, 긍정적인 제3기 인생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 일에 대한 재정의와 일과 여가를 조화시킬 것, 개인적 자유와 친밀감을 조화시킬 것, 본인은 물론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갖출 것, 이렇게 6가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나같이 더불어 사는 기본 전제로서 내려놓음이 공통적이다. 이게 전제될 때 노후 인생은 쇠퇴, 질병, 위존, 우울, 노망의 5D 인생에서 벗어나 갱신, 갱생, 쇄신, 원기회복, 회춘의 5R 인생을 펼칠 수 있다고 했다. 정치인은 선거로 태어난다.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법이다. 세상사 그렇게 이해심이 깊지는 않다. 때문에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의 순간에 발언하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바꿀 히든카드의 또 다른 항목이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로 진정성을 갖춘 대리인을 원한다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몸짓이 필수다. 일본에선 이런 말이 있다. 연령별로 10%를 더하면 투표율이 나온다는 셈이다.
20대면 30%, 60대면 70%씩이다. 젊을수록 선거 참여가 낮다는 걸 비꼬는 의미다. 투표해본들 뜻이 반영되지 않으니 포기하겠다는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어차피 소수 그룹이라는 체념도 있다. 그 시간과 정성에 개인적인 기회비용을 찾는 게 낫다는 의식의 발로다. 그러나 정치인은 선거로 말한다. 선거 결과에 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잠깐의 외도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맛을 본 경우라면 온갖 분석법을 총동원해 다음 선거에 대비한다. 승패에 무관하게 누가 찍었고 누구를 포섭해야 할지 본능적으로 안다. 그들의 안테나는 다음 선거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필사적인 선거 인생인 셈이다. 그들이 노인의 입김을 주목하는 건 오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반대로 청년의 투표 행동은 그것이 실현될 경우 상상 이상으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20 내지 30대의 투표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과거 몇 번의 선거에서 배우기도 했다. 청년 투표에 전전긍긍하는 정치 무대가 실현되면 제도 교육의 뒷심은 세질 수밖에 없다. 이때 이익의 분배가 아닌 불이익의 재분배를 주장하는 정치인의 한정에 믿고 맡겨야 된다. 모두에게 파이를 나눠주는 성장 시대는 지나가고 이젠 축소된 이익 혹은 보유한 권리를 내놓아야 하는 저성장의 판이 펼쳐질 환경이다. 한 줌도 안 되는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속이려는 연기파 정치인은 배제해야 한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만 말하는 정치인도 배제해야 한다. 이런 작은 노력이 반복되면 이해득실에 따라 시시때때로 합종 연행을 반복하는 영혼 없는 정치인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까지야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 첫걸음이 선거 참여인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때 조심해야 할 건 무모하게 전선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다. 싸잡아 부모 세대를 자극할 필요도 근거도 없다. 옳지도 않다. 다만 갈등을 부각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공격 대상을 정하는 것도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이때는 고유 명사보다 집단 명사가 좋다. 이 점은 저희가 참고해 봐야 되겠네요. 싸워야 될 적이 없다라고 규정하지 말고 일단은 공격 대상을 정합시다. 정하는데 개인이 아니라 집단 명사를 활용해서 정하면서 그들과의 협의점을 찾는 것들이 청년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 책을 보면서 잠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 집단이니 베이비 부모니 하는 단어는 불필요하게 적극적일 수 있다. 그들 안에서는 격차가 심해 일반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기득권 세력 혹은 구태 집단 등이 어떨까? 즉 이권과 기득권의 추가적인 선점 독점에 열을 올리는 세력은 명확하게 공격하되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무조건 뭉뚱그려 비난하는 건 자칫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 그렇죠. 말로만 그리고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는 언행불일치의 정치인과 앞서 말했던 추상적으로 얼버무리려는 사람들 그리고 연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감시해야 된다. 그리고 말 바꾸는 정치인들, 요즘에는 다 촬영이 돼 있죠. 그 촬영 근거 그리고 뉴스의 섹션 하나 이런 것들까지 눈여겨보면서 마치 지금의 말이 내일의 말을 발목 잡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항상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근거를 내세워 비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안 돼,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교육은 국가 빈곤의 출발점이다. 한편에서 정치 참여의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는 또 다른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목소리로 소외 집단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그 부작용을 호소함으로써 기성세대의 현실 인식을 높이는 건 당연히 옳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점에서 구체성을 갖추면 더더욱 좋다. 즉 필요한 정책 세트를 명확하고 세세하게 정리해 제시하자는 얘기다. 정치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치로 정치권이 손쉽게 받아먹을 수 있도록 상을 차려줄 필요다. 선거 공약에 청년 정책이 별로 없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평소에 잘 간추려두는 것이 좋다. 이 부분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청년 정책이 없다? 저희 20대 선거에서도 지방에서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청년들을 위한 정치 공약이 없었거든요. 사실상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그랬습니다.
없다 이렇게 불만만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크게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겠지만 적어도 고집스레 지지함으로써 명확한 신호는 보낼 수 있다. 가령 교육정책을 예로 보자. 교육격차는 청년 빈곤의 절대적인 출발점이다. 어느새 돈이 입시와 취업에 직결되는 시대다. 이런 불합리한 고리를 끊지 않으면 세대 간은 물론 세대 내의 양극화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교육정책을 개선할 생각이 별로 없다. 갈수록 자본 논리와 기득권 세력에 휘둘리며 악순환을 반복한다. 게다가 교육정책은 늘 바뀐다. 불확실성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대학 입시가 얼마나 복잡하고 단기 변동이 심한지는 굳이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좀 과장하면 매년 달라진다. 복잡할수록 권력과 시장이 생긴다지만 한국은 분명 도를 넘어선 분위기다. 입시 담임조차 이해하기 힘든 입시 제도가 현실이 됐다. 해법은 따로 없다. 누구나 다 아는 공교육의 강화가 가장 바람직하다. 입시 제도는 단순한 게 좋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복잡하게 고쳐지고 덧붙여질 때 갈등 조장, 유발 비용은 늘어나는 법이다. 풍선 효과처럼 사교육이 어느새 유력 산업으로 커진 게 그 증거다. 한국의 사교육은 세계 1위다. 교육비 중 사교육 부담 비율이 40%에 달한다. 돈이 교육 기회와 결과를 좌우하는 유력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생애 전체에 걸쳐 연쇄적 빈곤 함정에 빠지도록 하는 청년 격차의 살벌한 주요 원인이다. 교육 격차를 시정하자면 공교육 부활이 급선무다.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설계에 나설 때다. 정부와 민간을 포함해 장학 제도를 충실히 하고 반각 등록금을 넘어 국공립의 경우 무료화도 검토해 봄직하다. 의무교육 수준에서의 급식비 등의 경비 인하 무료도 고려해야 한다. 바우처 등의 적극 도입으로 선택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면 굳이 사교육의 의존과 유인은 줄어든다. 이 단순한 정책 요구가 먹혀들지 않는 것, 이미 이해관계가 복잡한 데다 특히 장기간 요구하고 관찰해낼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 때 반짝 떴다가 지나면 그뿐인 게 반복된다. 정작 학생 당사자는 희생양이 될 뿐이다. 네,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대를 등지는 복지에서 가족 복지로라는 이야기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예로 들었지만 이 밖에도 명확하게 내용을 수립하고 추진할 주체를 설정하는 일은 다른 청년 정책에도 모두 적용된다. 앞당겨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도 자녀 양육의 사유화 등은 주도 면밀하고 조목조목 요구해야 할 타이밍이다. 앞서 설명한 결혼, 출산, 양육의 걸림돌인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도 그렇다. 맞벌이의 실효성을 높여 가족 구성을 원만히 실현하기 위해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 조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큰 방향은 가족 복지로의 무게중심 이동 정책이다. 왜 청년 정책이 필요한지 그 근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게 관건이다. 뜬구름 잡듯 이 친구들이 불쌍하고 안 됐으니 자원을 좀 더 배분해 주라는 논리는 먹혀들 여지가 없다. 확실한 논리 개발을 통해 이를 정책 이슈로 띄우고 개별 내용을 구체 세분화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가령 인생 후반에 집중되는 사회보장의 제반 문제와 제도 변화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제도 자체가 설계될 당시 일반적이었던 노후는 빈곤이라는 등식이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 정확하게 빈곤 노인 대 부자 노인의 구분이다. 즉 제도가 전제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변했기에 내용도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 반면 최근의 사회적 리스크는 인생 전반의 청년 세대에게도 광범위하게 퍼졌다. 인생 전반전의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이다. 교육, 양육, 고용 등에서 약자 청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미래를 바꿀 히든카드 때를 놓치면 게임은 끝난다. 저성장 고령화는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를 뜻한다. 악어의 입처럼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가 계속해 벌어지며 확대되는 그래프가 불가피하다. 특히 사회보장 지출 확대 추세가 그렇다. 복지 비용이 세출 증가의 주요 항목이 된다는 의미다. 적자를 메우자면 재정 지원이 유력한 방법이다. 염려스러운 건 자동적인 복지 지출이다. 고령화 탓이다. 빈곤 함정에 빠진 후속 세대는 문제를 더 키운다. 즉 생산 가능 인구 1인당 세출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벌어들이는 수준이 그만하니 1인당 세입은 크게 늘지 않는다. 재정 붕괴다. 증세를 하고 싶겠지만 구조적인 저성장은 증세의 여지마저 줄어누웠다.
조세의 저항만 우려된다. 때문에 노인복지, 가족복지로의 방향전환이 시급하다. 거시적으로 현역복지의 수요 증가를 막도록 일자리를 비롯한 성장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 공평 차원에서도 현역 세대의 빈곤 함정을 배려하는 게 옳다. 적어도 현역 세대가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탈락계층에겐 제도전의 기회 보장을 통해 평균적인 납세자로서의 생활하도록 정책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원은 줄어들고 혜택은 커져 결국 균형을 맞출 수 없다. 무엇보다 갈 길 바쁜 한국호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강조컨대 미래를 바꿀 히든카드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승부의 순간 그 카드를 뒤집어 보았을 때 한국호의 승패가 소멸일지 부활일지 잠옷 궁금하다. 네,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여러분은 만년필 하나와 함께 완독하셨습니다. 정독의 길을 가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함께 소리내어서 읽었고 여러분은 들으셨고 정말 많은 단순히 혼자 읽을 수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읽어본다는 건 또 다른 생각에서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냥 지나치고 그냥 에세이처럼 읽어도 되는 무방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조목조목 따지며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상황들과 함께 어우르면서 좀 생각의 폭이 넓어지셨습니까? 나름 준비한다고 했지만 또 여전히 부족한 점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에 산은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을 오르는 건 그 출발선에부터 한 발 한 발 내딛었을 때 결국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려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발 한 발 내려왔을 때 우리가 다시 그 출발점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산을 한번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읽을 것을 정하고 또 새롭게 인식할 폭을 넓힘으로써 세계에 좀 더 많은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그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번 첫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를 읽으면서 느꼈던 저의 감정이자 바람이기도 합니다. 정말 요즘 청년 세대들 말로만 힘들다라고 합니다. 말로만 힘들다라고 느끼시진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청년 세대는 그 청년들만의 고유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의 자녀가 바로 그 청년이고 그 청년이 있기에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 청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청년들은 바로 부모가 있기에 기성세대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케아 세대에서 말하는 공존 전략이란 바로 그 점에서 출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는 부모를 배우고 부모는 자녀를 이해해줘서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준 것. 그래서 그것이 비단 그 가족 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나서서 함께 어울렸을 때야만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선진국의 반열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라는 책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끊었다가 이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 서론 부분을 읽고 다음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